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물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6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인사청문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그날의 쟁점들은 대부분 다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래서 그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도 대부분 나옵니다. 오후에는 보충 질의가 진행되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진행되는 도중에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후보자 사이에 격렬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면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요. 그전에는 오전 청문회에서 있었던 주요 쟁점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전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의원들과 국민에게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빠른 한 걸음보다 깊이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빠른 한 걸음보다 깊이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영진 민주당 의원, 이영호 국민의힘 의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윤춘호 의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아직까지는 야당이 아니군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의혹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죠. 제일 큰 것이 공직과 김앤장이라고 하는 거대 로펌을 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액 수임료를 받은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한 2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부인의 그림을 이제 기업들이 사준 게 있었어요.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자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론스타 위안행 매각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했다고 알려진 말들 그 말의 어떤 진위 여부 또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들이었습니다. 예, 다들 바쁘셔갖고 두 분 의원께서는 오전 청문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진 의원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따로 챙겨보지 못했고요. 예. 한덕수 후보자 잘 아시죠? 뭐 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요. 저분이 여러 공직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저분이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저는 나머지 의혹보다도 대한민국의 최고위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로.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그 역할들을 맡아왔었고요. 그러면서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에 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로비스트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이른바 공직자가 이제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 엄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고 또 아주 높은 고위급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로비스트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로펌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정책적 자문에 그쳤다고 하는 말을 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경찰, 검찰, 또 공정거래위원회, 뭐 국정원 할 것 없이 모든 대부분의 주요한 그 공직자들이 퇴임하고 나서 어디를 많이 가느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로펌으로 많이 가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로펌을 통한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이 줄 수 있는 국가 주요 정책에 있어서의 부담 그리고 비도덕적 행위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따질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자 지명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용호 의원께서는 인수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한덕수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 후보 당선인께서 첫 총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은 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지역적으로는 호남이고 또 한덕수 후보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부총리 총리를 다 거쳤죠. 네. 심지어 주미대사도 하고 그래서 이분 정도면은 뭐 청문회가 무난하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 공직을 해오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특별히 대외적으로 뭐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었고 한데 의외로 이번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쭉 보면 뭐 조금 첫 그 총리 인선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좀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보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청문회를 봤는데 네.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 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청문회를 보신 우리 국민들은 의외로 저는 한 총리 후보자에게 네. 오히려 신뢰를 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많다.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는 김현장이라고 하는 로펌에 가셔서 굉장히 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로펌에서 근무할 때 과연 이해 충돌이라는 게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관 예우로서 뭔가 정부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된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것은 뚜렷이 나오는 게 없어서 다만 정서적으로 조금 돈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좀 지나치게 공세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특히 대형 로펌 김현장에서 근무했던 그 경력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를 향해서 그야말로 전관 예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직과 김현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부분이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김현장 회전문 인사 그 행태에 대해서 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예. 거기에서 무슨 이해 충돌이 있다든지 네. 또는 전관 예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체 그 개인적인 그런 건에 네. 관여하거나 또는 부탁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관예우 끝판왕이다. 사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봉사나 사회공헌 이런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관예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관예우의 개념은 제가 김현장에 있음으로써 모든 제가 같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그것이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은 구체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네, 걸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부인이 화가인데 말이죠. 전시에 관련한 문제 그리고 그 그림을 주요 기업들에 팔았는데 이것이 혹시 고위공직자였던 남편의 덕을 본 것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인의 전시에 관련한 질문과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차양 씨는 개인전을 2차례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0여 전을 판매했다. 그 중에서 최고가를 1,600만 원의 효성그룹에 팔았더라고요. 또 현재 미술계 입장 등을 종합해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건 남편 찬스에 의한 안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겠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겁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다음에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10년 만에 한 번 한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호 의원, 오전 청문회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세를 펴고 한덕수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려 애쓸 텐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답변하는데 좀 쩔쩔매더라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는 가하는데 결정적인 한방 같은 건 없었다. 어떤 쪽입니까? 제가 본 소감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정적인 한방은 오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돋보였던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소명하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자에게 지금 언론이랄지 아니면 여당이죠.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보수를 받은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로서 서로 부정이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계속 로펌 거대 로펌과 공직을 오가는 일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한덕수 후보자가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도 부인의 그림 의혹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한덕수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설명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덕수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해서 돈을 지나치게 좀 많이 받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공직과 민간을 오고 가면서 이른바 회전문 인사. 한덕수 후보자처럼 고위공직을 여러 차례 여러 정부에 걸쳐서 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아마 고건 전 총리 이후에는 한덕수 후보자가 최고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 다만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아서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한 건도 쓰지 않았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될 건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그 지연 말단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로펌에 가는 경우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이냐. 여기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업의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룰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주로 관료들이 하는 일입니다. 감독을 하는 거죠. 축구 경기로 치면 감독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감독하다가 후반전에 선수 뛰고 다시 또 뭐 연장전 가가지고는 다시 또 감독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감독의 호루라기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다시 저 경기 뛸 때 그 연장전에 가서는 다시 감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아는 시장에서 제대로 이 양반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룰을 더 흔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부당한 이해들이 관찰될 수 있도록 했었을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김앤장 쪽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액을 받고 전직 고위직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비스트에 대한 규정까지 같이 봐서 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마치고 나서 대형 로펌에 가서 일하면서 뭔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다시 고위공직을 맡는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하시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거네요. 정무적 판단으로의 찬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뭐 따로 아마 당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기업으로 가거나 혹은 로펌으로 가거나 이러면서 사실상 본인이 관리 감독하던 그 부처에서 새로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로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로펌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대부분 기업들이고요. 이렇게 자꾸 되면 우리가 더 키워가야 되는 시장 경제 자체가 망가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규모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거래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사실 알고 계시죠? 한덕수 후보자의 답변을 아까 화면에 나갔던 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자, 정관예우란 정관예우의 개념은 제가 김앤장에 있음으로써 제가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특정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관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한덕수 후보자 답변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치밀하게 계산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관예우가 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은 사안에 대해서 그분이 가 있어서 뭔가 그 전에 근무했던 정부 기관이나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있음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게 지금 뭐 저는 뭐 한덕수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그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부의 고위직을 거친 분이 그냥 바로 1년 내에 네. 뭐 이렇게 대형 로펌을 가거나 대기업체 고문으로 가는 이 모양이 사실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마지막 중위대사를 끝으로 사실 모든 이제 아마 공직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그동안 내 평생 쌓아온 이 공직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연금이나 받고 뒤에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무슨 자원봉사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또 그런 이제 대기업체나 어떤 뭐 로펌에서는 또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또 오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공직에 그만두고 즉각 갔다면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차제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같이 논의할 문제지 이게 있으니까 이번 사안으로 한덕수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자꾸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 한덕수 후보자가 목소리를 높였던 대목이 한 부분 있는데 말이죠. 바로 외환은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그 과정에 한덕수 후보자가 개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소리를 높여서 반박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후보자님, 그리고 외국인들이 후보자님. 국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박을 했고요.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아닙니다. 유독 우리 후보자만 다른 의견을 의원님, 제시했다는 게 그게 론스타 아닙니다. 측의 지금 그렇지 대답변서에 않습니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론스타가 틀린 지금 겁니다. 그 말을 틀렸기 했다는 때문에 걸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아니, 론스타와 연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딴 자리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론스타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잘못 알았다는 외국 얘기를 자본에 했습니다. 대한 후보자님의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의원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지 볼 때는 않습니다. 현저하게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 한덕수 후보자가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정말 물러섬 없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저 문제가 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 그 자체도 자체지만 한국이 전체적으로 국수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왜 유독 한덕수 후보자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자가 아마 가장 열정적으로 이제 반박하려고 그러고 했던 부분이 이제 저 대목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덕수라고 하는 대한민국 관료는 가장 대표적인 개방론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개방의 이득을 어떤 이로운 점을 가장 역설했던 대표적인 관료였기 때문에 저 부분이 자칫하면 오해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을 론스타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기자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맥락의 말을 했던 건 사실인데 저런 말들이 곡해돼서 론스타 측에서 지금 그 보고서에 인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용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한덕수 후보자가 이야기를 한 대목인데요. 저런 대목에서 보면은 한덕수 후보자가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 과거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 서면 답변서 한덕수 후보자가 당시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고 돼 있다. 그랬더니 한덕수 후보자는 부총리로 재직할 당시 기자들과 등산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분을 론스타 측에서 맥락 없이 서면 답변에 활용했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해명이 됐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전 인사청문회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린 것은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하는 상징성도 상징성입니다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다르게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통과를 해야 국무총리의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표를 던진다면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직을 맡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 말이죠.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한번 잠깐 볼까요? 반대가 조금 더 많네요. 이게 언제 조사가 된 것이냐 하면은 갤럽이 조사한 건가요? 자세한 4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것이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한 것이네요.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정한 건 아닌 거죠? 네, 아직 뭐 내일까지 청문회 끝나고 청문회가 안 나서. 끝났는데 벌써부터 찬반부터 결정하면 안 되니까요. 내일까지 청문회 진행하고 당 내에서 또 의견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른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국가의 매우 중대한 사안인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여야 간에 협의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요. 그 청문 보고서를 또 보고 의원들이 판단하고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당론 투표가 될 건지 혹은 뭐 공고 투표가 될 건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별다른 국민적 여론이 조금 높다고 해서 국회가 무책임하게 무조건 반대다.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다 살펴가면서 고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영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부 찬성표를 던져도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인 판단하는 분들, 소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그래서 기대를 하고요. 더구나 이번에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첫 번째 내각의 찬반 투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더구나 지금 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또 하나 붙여서 총리를 부결시킨다? 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부정적 여론에.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정무적으로.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을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봤지만 네. 뚜렷하게 이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후보자가 나와도 총리 인준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은 뭐 검수완박에 정신이 없어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차분함을 갖고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일 마치면 국민들 여론도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를 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판단 앞으로 내일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이 아마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방침을 정하게 될지 그 부분은 아마 지방선거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 남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덕수 후보자 고에게 월세를 줬다. 이 문제도 한덕수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이거 보십시오. 동의만 하면은 인터넷으로 바로 89년, 90년도에 후보자가 얼마의 월세 소득을 올렸는지 바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왜 하지 않죠? 지금 국세청의 기본적인 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자, 후보자님.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자, 후보자님. 조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입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후보자님. 5년 정도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의를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어떤 청문회도 아마 그 국세청의 원칙인 5년 됐습니다. 과세 기간을 이상을 아마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전에 지금 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국세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5년 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 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내준 것이 예. 5년 이내 것만 내준 게 지금까지 청문회에 어떻게 보면 관례였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희재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동의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내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집을 외국계 대기업에 빌려주고 그 당시 이게 89년, 90년 이때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 자료인 셈인데 그런 옛날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떳떳하다면 그거 바로 지금 자기만 동의하면 내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또 굳이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자는 아마 자료 5년 동안의 자료만 제출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 과세 행정의 일종의 원칙이다. 그 원칙을 깨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윤춘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떳떳하다면 동의해서 자료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인사청문회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꽤 있어요. 아니 진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이상한데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왜 다 이렇게 그 국가 이익과 그 해외 기업과의 이 관계에서 왜 왠지 그 국가 이익을 지키다기보다는 해외 기업의 어떤 이익을 보장받게 했다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그 이익을 받았거나 이런 느낌을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론스타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법과 체계를 다 어긴 채로 그 어떻게 보면 비금융 산업자본이 그 어떤 금융 회사를 이렇게 그 외환은행에 인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그리고 그 어떤 방어막이 다 깨져나갔어요. 그 나중에 확인되고 오죽하면 그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국가 이익을 이렇게 침해받도록 하는 과정에 어떤 관료들이 개입했었는지를 낱낱이 수사하고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이렇게 흘러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론스타 사태의 한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그 한덕수 총리가 지금 있고 또 추경호 의원도 지금 그 그라운드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료가 지금 튼튼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세청으로부터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외국계 대기업이 굳이 왜 하필 한덕수 총리의 그 자택을
고액의 임대료를 주고 했었을까? 얼마나 했었을까?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까? 이거를 확인을 해야 그 당시 시가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굳이 뭐 조세 행정이 어쩌고 얘기를 못 해줄 정도로 떳떳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영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대개 그 월세 받은 문제에 대한 자료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거는 한 지금 후보자가 문맥으로 총리가 보면은 되기 분명히 훨씬 이전 우리 거예요. 후보자님을 그러니까 비롯해서 이미 정부를 대표해서 노무현 정부 서면 때도 진술을 하거나 이미 혹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지원한 그리고 조금 전에 사람들의 이제 한 후보자 말씀하셨지만 이 세금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5년치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전에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치까지만 주도록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독주택 3층 건물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 보통 사람들과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월세를 저렇게 큰 건물을 내놓으면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계에 있는 뭐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와서 이제 임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한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누구고 뭐 직접 만나서 이렇게는 안 하고 결국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한 것이고 벌써 30년 전의 얘기인데 3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자료를 자꾸 달라고 그러고 예전에 이미 다 검증했던 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론스타 문제에 관해서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론스타 문제는 한 후보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서 사실은 로펌에 어떤 의견서를 낸 것이고 그러니까 결코 론스타 입장을 대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론스타 쪽에서 그 한 후보자가 그 의견서에서 낸 것도 아닌 일반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써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지금 재판이 이 결과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그 이전에 나온다는데 그 재판 결과가 곧 나오는 이 앞선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 박용진 의원, 이영호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오후 청문회 한번 현장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의원이 질문하고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서 가해자 측인 기업을 변호를 했고요.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관련사 직원들을 문자 하나로 해고할 수 있게 문자 해고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한 것도 김앤장의 자문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노역 피해자에 맞선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과 같은 그런 전범 기업을 변호했습니다. 현재 누적 사망자 2만 명, 피해자만 95만 명에 달하는 공기 살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옥시 등과 같은 기업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에서 폭스바겐 대리를 했고 갑작스런 화재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위험에 노출돼야 했던 BMW 화재 사건 그것도 BMW 측을 대리를 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고요.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 전혀 몰랐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말씀하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디에도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는 거의 안 납니다.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김앤장이 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김앤장이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대리하고 후보자님. 있다는 얘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나오지만 질문을 다 듣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현안 파악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소통 능력이 부재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지금 모른 척 한다고 하면 공직 후보자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네요. 그러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안을 지금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김앤장이 그 기업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문 인사 자체에도 이해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 김현장에서 2번이나 근무하시고 또 많은 돈을 받으시고 그 후보자님은 부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직 그 정관 예우를 받으시고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시면은 그것도 국무총리로 복귀를 하시면은 그 수많은 후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직 기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국무총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수많은 공직자들로 하여금 청렴과 공직 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로서 영이 선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해 충돌과 전관예우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해 충돌, 전관예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해 충돌의 문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님. 제가 공직을 맡는 것하고 이해 충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5월 19일이 되면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이해식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자 그 이해 충돌에 관한 그건 널리 알려져 있는 법률이 얘기고요.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 후보자님, 법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따르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후보자님 저 내역서 안 내셨죠? 김현장에서 뭐 하셨는지 내역서 안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역서가 되려면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법률 사건에 자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정도가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 변호사 협회를 통해 가지고 법조윤리협회에 가 있는 후보자의 그 업무 내역서,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간담회 3번에 홍콩에 라운드 테이블 했다. 그 정도만 내셨어요. 그리고 법조윤리협의 회장님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내일. 이렇게 그 정말 참 후배 공직자들 보기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마 모든 법률에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의무에 지금 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덕수 후보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관의 오고 간 질문과 답변 들어봤습니다. 김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자료 안 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덕수 후보자는 또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장과 한덕수 후보자 사이에 일종의 계약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부분을 지금 박용진 의원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짐작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김현장이라고 하는 로펌 회사가 어떤 로비를 하고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쭉 이해식 의원이 지금 쭉 이제 나열을 했거든요. 예. 그런 반사회적인 행위들 혹은 그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들어보면 거기 가서 그런 역할에 만일에 그 역할의 한 부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이해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뚜렷하게 대답을 못하고 나는 김현장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다. 대한민국에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노동자들이라든지 회사원들요 내 업무가 어떤 건지 줄줄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저 국무총리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를 앉으시려고 하는 분은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20억씩 받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 하실 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약간 걱정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문위원들이 하나하나 짚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현장과 한덕수 후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계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그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아마 계약서에 돼 있나 그런가 보죠? 아마 업무 관련해서는 뭐 예. 비밀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 기밀 유지 의무. 대외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그 자료를 처음부터 자료라고 하는 게 그 줄만한 자료를 요구를 해야지 처음부터 안 되는 자료를 자꾸 요구를 하면서 그걸 억지로 쓰는 것은 저도 의원이지만 좀 그건 무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민주당 의원이 자꾸 추궁하던데 김앤장에서 그동안에 대표해서 변호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외국 기업이나 또 안 좋은 국민들이 볼 때 이걸 다 나열한 다음에 당신이 소속돼 있는 이 로펌이 이거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적어도 그래도 다 고위공직을 지내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는 존경을 받는 분인데 거기 가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와서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앤장이 것을 아주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가셔서 적어도 그렇게 지금 의원들이 추궁하듯이 그런데 함께해서 국민의 어떤 이익을 반하거나 또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아직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의원 중에 한 명이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또 기사가 돼서 나왔는데 윤춘호 의원. 네.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가 인준을 못 받으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김부겸 현 총리가 장관들을 재청권 행사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여러 가지 예.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앞에서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정서, 그다음에 청문회 이후에 여론의 어떤 향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겠지만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될 경우 아니면 이제 통과시킬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할 테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도 이제 무책임하게 그대로 둘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현직 국무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 또 뭐 그런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국원 총리가 YS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김대중 정부 초대 장관들 강요들을 재청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겠지만은 그런 모양새라고 하는 게 대단히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또 민주당도 뭐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의석은 많은데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도 깊어질 것 같아요. 의석이 많을수록 예. 고민도 많습니다. 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는 것처럼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많은데요. 게다가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이에요. 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한 달도 안 남았죠? 이게 모양새가 발목 잡는 모양새로 이제 가게 되면 우리는 되게 정당한 문제제기였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했는데 부결로 났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제1당이니까 민주당한테 국민들께서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까 민주당이 도상훈련을 다 해서 만일에 이번에 부결이 되게 되면 김부겸 현 총리가 국무위원회 재청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 그림은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온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한 정도죠. 민주당 안에서 가부 문제를 명확하게 논의한 적 없고 그와 관련해서는 의총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의총에서는 또 많은 의원들의 여러 의견 제시와 토론이 있을 겁니다. 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이영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총리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주요한 사유가 됐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생각 외로 상당히 강하게 검증에 나서고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설마 찬성하겠지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게 현실이 되지 않고 부결된다. 그럴 경우에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난감한 것 아닙니까? 뭐 지방선거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으로 지명하는 후보자를 물론 민주당도 그럴 경우에 어떠한 후폭풍이 있을지는 민주당도 오롯이 감당을 해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후보자 정도를 낙마시키면 민주당이 오판하는 것이죠. 저는 검소한박에다가 또 총리를 부결시키면 굉장한 후폭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가는 거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서 사고를 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지금
추경 문제도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추경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즉각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총리 인준부터 막아선다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결국은 좀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영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박용진 의원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여러 수를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라고 하는 데가요. 약간 뭐 나뚜깨비 같은 데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아침에 벌어진 어떤 작은 상황이 저녁에는 뭐 완전 폭풍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청문회 첫날을 진행하고 있는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지켜보고 국민의 반응 또 그 언론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영호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이제 비이성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냉철하게 잘 고민하고 국민들 의견 잘 받아서 판단해 나갈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을 8일 앞둔 상황에서 전국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2차 법안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연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라 박병석 의장에게는 국무회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 시간을 앞당기는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또 전국의 긴장은 그만큼 고조될 것이고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후보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질문과 답변도 상당히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레로 예정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언제 열리게 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